안녕하세요. 명철 철학입니다. 오늘은 제11장 새로운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제목과 달리 국가에 대한 비판, 무자비한 어떤 니체의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국가에 대해서, 국가가 뭔지에 대해서 묻기에 앞서가지고 생각할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국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고 뭐 민족이 있다, 이런 우리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로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저 사회주의권 나라들을 보면은 국가보다도 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국가 위에 당이 있죠. 당이 더 중요하고 어떤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런 것을 상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은 사실 어떤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서구에서 보면은 그 당은 아니지만은 시민사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시민사회가 먼저 생기고 어떤 그런 시민혁명을 통해서 국가가 만들어진 거죠. 오늘날 서구에서는 이런 전통이 살아있어서 국가보다는 어떤 시민이 우선이 되고 또 그 시민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 시민운동의 어떤 그런 기반은 상당히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구 정도의 그런 수준에 도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을 독파하면서 우리 사회에도 한층 더 성숙한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새로운 우상에 대하여 그 어디엔가는 아직도 민족과 군중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에겐 국가가 있지 않은가? 국가가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하여튼 민족이라든가 군중 이런 것하고 이 국가가 좀 다르다는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라, 그것이 무엇인가? 자, 이제 내 말을 들어보라. 그들에게 민족의 죽음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국가와 민족은 적대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죽음, 국가와 민족의 죽음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국가는 가장 냉혹한 괴물 가운데에서도 가장 냉혹하다. 아주 과격한 내용입니다. 위험하기도 하는데, 국가는 온갖 냉혹한 괴물 가운데서도 가장 냉혹하다. 이 괴물은 차갑게 거짓말을 한다. 이 괴물의 입에서는 국가는 민족이다라는 거짓말이 기어 나온다. 이 국가와 민족, 우리는 이 국가와 민족을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국가와 민족은 다른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민족을 창조하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의 신앙과 하나의 사랑에 매달리게 한 것은 창조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므로서 그들은 삶의 이바지였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 앞에 덫을 놓고는 그 덫을 국가라고 부른 것은 파괴자들이다. 국가가 냉혹한 경우, 국가가 괴물이라는 말은 홉스가 이제 국가 괴물론을 최초로 펼친 것 같은데, 니체는 괴물 정도가 아니라 냉혹한 괴물, 온갖 괴물 중에서도 가장 냉혹하다고 했으니까 더 나간 것이죠. 그 국가의 그런 냉혹한 국가에, 물론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서 국가는 니체 당시 어떤 그 당대로 보면은 제국주의 국가를 말합니다. 독일은 아주 분열된 사회에서 이제 니체가 이 책을 집필할 점에 제국주의 통일국가가 탄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국주의에 대한 파시즘, 어떤 파쇼 국가에 대한 그런 비판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모든 국가가 아니라 제국주의, 독재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냉혹한 비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국주의 국가는 냉혹한 괴물이다, 이런 얘기죠. 거짓말만 하는. 그리고 이제 그 국가가 민족을 창조하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신앙과 하나의 사랑에 매달리게 한 것은 창조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삶에 임하지않았다. 그러니까 민족을 창조하고 하는 것이 국가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창조자들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앞에 덫을 놓고 그런 사람들한테 덫을 놓는다. 이 국가가 함정을
인간을 갖다가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덫이라는 겁니다. 파괴자다 이 말이죠. 그들은 그 덫 위에 한 자루의 칼과 100가지 욕망을 그 국가라는 덫을 놔가지고 칼은 폭력에 해당되죠. 폭력과 100가지 욕망, 탐욕을 불러일으킨다. 쾌락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걸어 놓는다는 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갖다 유혹하고 지배한다는 겁니다. 한 자루의 칼과 100가지 욕망을 걸어 놓는다. 아직도 민족이 있는 곳이라면 사람들은 국가를 용납하지 않으며 국가를 사악한 눈길이요 간섭과 법에 대한 제약이라고 여기며 정오한다. 민족이 있는 국가라면은 곳이라면은 국가를 갖다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 이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국가와 민족을 동일시하거나 국가가 먼저 있고 민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고 민족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민족이라는 말하고 국가라는 말하고 국민이라는 말이 영어에는 네이션이라는 말 한마디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혼동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 국가 이전의 민족을 민중이라고 민중 또는 종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른 책에는 민중 이렇게도 표현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하나의 민중 또는 시민 이런 것이 가능했거든요. 그 서구에서 근대 국가가 생기기 전에 시민사회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 개념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을 또 이제 조금 쉽게 이해하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우리는 단일 민족이 아니라 뭐 다민족 국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완전히 단일 민족입니다.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그 단일 민족으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다민족이라는 말은 잘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서는 소수민족이라고 합니다. 중화민족의 큰 틀에서 하나의 민족이 있고, 이제 세세하게 이제 세부적으로, 부분적으로 작은 민족들, 그걸 반드시 소수라는 앞에 수식을 붙입니다. 소수민족. 소수민족이라고 그러지, 이것을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은, 몽골족이라고 그러지, 몽골민족이라고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모든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민족들이 하나로 동화돼 버렸기 때문에 중국 문화에 완전히 흡수돼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단일 민족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하고 민족하고 일치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중국이 통일되기 이전, 근대 이전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민족은 이제 여러 가지 종족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여기서 국가와 민족이 다르다는 것을 좀 이해가 되겠죠. 그들에게 민족의 징표를 말해주고자 한다. 모든 민족은 선과 악에 대해 말하는 자신의 혀를 가지고 있으나 이웃 민족은 그 혀를 이해하지 못한다. 각각의 민족은 관습과 법 안에서 자신의 언어를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 민족의 징표라는 이 말은 정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민족, 그러니까 국가가 생기기 근대 국가 이전의 어떤 민족, 종족은 어떤 징표를 가지고 있는데 정표, 증거, 표식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과 악에 대해서 말하는 자신들의 언어랑 혀라는 것은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얘기할 수 있는 언어가 있으면 그것을 이제 민족이라고 하나의 종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근대 국가 이전의 민족, 종족들은 서로 이웃 간의 어떤 그런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소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양하고 어떤 특수성을 가졌다는 얘기겠죠. 각각의 민족은 간섭과 자기네들의 그 관습, 풍습 안에서 자신들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언어, 자신들만의 언어.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언어라고 해서 이제 선악, 도덕관념 그런 거죠. 그런 게 가는 것이죠. 국가는 선과 악에 대한 온갖 말로서 사람들을 속인다. 국가가 무슨 말을 하는 그것은 거짓말이며 국가가 무엇을 가지고 있던 그것은 훔친 것이다. 이것도 상당히 과격한 주장입니다. 여기서 국가는 다시 제국주의 국가, 모든 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민주주의 국가를 모든 것을 거짓말이다,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여기 제국주의 국가, 파시즘 국가 그런 것입니다. 국가에 있어서 모든 것은 가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국주의 국가 가짜. 물어뜯기를 좋아하는 국가는 훔쳐온 이빨로 물어뜯는다. 심지어 거의 내장조차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가짜라는 겁니다. 제국주의 국가는. 선과 악을 말함에 있어서 언어적 혼란, 나는 그대들에게 이것이 국가의 징표임을 알린다.
근대 국가는 언어적 혼란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뒤바뀌어 있고 언어적 혼란, 혼돈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 증표는 죽음의 의지다. 그래서 선악이 혼돈을 일으키면 그것은 죽음이죠. 선악이 뒤바뀌면 그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생과 사를 갖다가 결정하는 것이 선악의 문제고, 법으로도 악하다 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런 거 하니까 이게 그런 거 해서 죽음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참으로 이 증표는 죽음의 설교자들에게 오라는 눈초를 그러니까 이 제국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이 뒤죽박죽 되어 있고 오히려 이 전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음의 의지, 죽음을 유도한다, 죽음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이게 죽음의 설교자, 이거는 종교인들에게 쓰는 말인데, 이 죽음의 설교, 이건 종교하고 국가가 같다는 겁니다. 이게 많고 많은 자들이 태어나면 국가는 그러한 인간 쓰레기란 말이 또 나오네. 이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 나왔습니다. 많고 많은 자들이 태어났으며 국가는, 다른 책에서는 이 말보다 좀 순화해서 뭐 쓸모없는 무용한 사람, 잉여인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격하게, 이게 철학책이긴 하지만 이 책이 또 문학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격한 용어들은 비유법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다른 책에서는 잉여인간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인간 쓰레기들을 위해서 국가가 고안되었다. 국가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거 좀 특이한 주장이죠. 국가라는 것이 모든 어떤 모든 민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런 잉여인간들을 위한 어떤 그런 고안품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왜 그런가 이제 계속 봅시다. 보라, 국가가 그 많고 많은 떠중이들을 이렇게 유혹하는가를, 어떻게 그들을 삼키고 씹고 다시 씹는가를, 이 땅 위에 나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나는 질서를 부여하는 신의 손가락이다. 국가라는 괴물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신의 손가락. 이미 국가가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우상이라고 니체는 이제 신이 죽었다고 했는데, 근대에서도 그 종교를 갖다가 그 정치라든가 어떤 이런 현세에서 어떤 배제하는 그런 근대의 어떤 움직임이 있었지만 사실 국가가 이제 종교의 역할, 신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만하게 짝이 없는 것이죠. 나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국가가 이렇게 자기 존재를 갖다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신의 손가락이다. 뭐 신이라는 거죠. 그러면 기다린 길을 가진 근시안들, 긴 길을 가진 자나 근시안들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죠. 국가가 신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신의 손가락이다, 뭐 가장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 하니까 기가 큰 사람, 길다란 길을 가진 사람, 이런 거는 이 비유법인데, 그 뭐 당나귀처럼 이렇게 기가 길다고 해서 그 뭐 총명한 게 아니죠. 기가 얇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근시한 절,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국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대들 위대한 영혼을 가진, 이 위대한 영혼.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근시한 뭐 이런 거는 다 이제 낙타, 인간의 제1장에서 인간의 그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런 것도 지금 다 어중이, 떠중이, 큰 길을 가진 자, 이런 게 다 이제 낙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위대한 영혼이라고 했을 때는 사자 정도 되겠죠. 사자가 위대한 영혼들, 니체는 이제 위대한 영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영혼들조차도 조차에게도 국가는 엄사는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영혼도 다 쏘가 넘어간다는 얘기죠. 국가는 기꺼이 자신을 바치는 풍요로운 마음의 소유자들을 꿰뚫어 본다. 그렇다 국가는 낡은 신을 극복하는 그대들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본다. 그대들은 전투에 지치고 지친 나머지 이제 새로운 우상을 쓴다. 그러니까 낙타에서 해방된, 낙타의 그런 인간행을 극복하고 사자가 된 그런 위대한 영혼들도, 위대한 이체는 위대한 영혼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완전하지는 않죠. 사자가 돼서 완전한 뭐 초인이 된 건 아닌데, 낙타에서 해방된 것만 해도 상당히 위대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위대한 영혼들. 그런데 이 위대한 영혼들도 금방 전투에서 지쳤다는, 그러니까 이런 낙타에서 어렵게 이렇게 사자가 되고 자기 극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삶에 지쳐버린 거죠. 전투에 지쳤다 이 말은 삶에 지쳐가지고 이제 새로운 우상을 섬겼던 신이 아니라 신을 부정했지만 신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우상 국가를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쭉 내려가 보면 그대들이 국가를 이 새로운 우상을 숭배하면 국가는 그대들에게 무엇이든 주려한다. 그렇게 하여 국가는 그대들의 빛나는 덕과 그대들의 자랑스러운 눈길을 매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가 다시 국가에 굴복하는 이유는 국가의 어떤 유혹, 국가가 숭배하는 자들, 국가를 숭배하는 자들에게서는 국가가 무엇이든지 혜택을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은덕을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하다는 얘기죠. 국가에 복종하는 그런 존재가 되면은 편안하니까 이제 그런 유혹에 사자도 넘어간다는 겁니다. 쭉 넘어가서 착한 자나 악한 자 모두 다 독을 마시는 곳, 그곳을 나는 국가라고 부른다. 이것도 상당히 가혹한 주장입니다. 착한 자나 악한 자 누구에게는 누구나 독을 마시오. 독을 마시면 죽는다는 거죠. 그곳을 나는 국가라고 부른다. 착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다 자기를 상실하는 곳, 상실하는 곳, 그곳을 나는 국가라고 부른다. 이것도 참 과격한 주장입니다. 자기를 상실하고 독을 마시고 그 국가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게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서서히 자살을 하며 바로 그것을 삶이라고 부르는 곳, 그곳을 나는 국가라고 부른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다 자살을 하고 자기를 상실하고 또 모두 독을 마시고 국가가 그렇게 하는 이유,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는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 쓰레기는 잉여인간, 쓸모없는 인간 그렇게 이해하세요. 이 인간 쓰레기들을 보라. 이 국가를 이렇게 만든 사람 장본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우상 숭배자, 국가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이제 모든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쓰레기는 국가를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인간 쓰레기를 보라. 저들은 창조하는 자들의 작품과 현자의 보물을 훔친다. 그러면서 도둑질을 교양이라고 부른다. 그래야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병이 되고 재난이 된다. 이 인간 쓰레기 요즘 기레기라는 말을 하는데 기레기 그 말이 여기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 쓰레기, 일레기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일레기. 이 우상 숭배자들은 창조를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 창조하는 자의 작품을 갖다가 훔치고 베끼고 모사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교육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핵심. 이것은 창조하는 능력이거든요. 창조는 없고 모방만 하고 세뇌하고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정상이 아니죠. 모든 것은 병이 나고 재난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교육이 모든 것을 망친다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다음 또 인간 쓰레기를 보라. 인간 쓰레기가 계속 나오는데 한 4가지 정도 나옵니다. 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걸 갖다가 모든 인간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죠. 저들은 언제나 병들어 있고 담즙을 토해내면서 그것을 기자들 이야기 나오죠. 인간 쓰레기, 니체는 기자들을 엄청나게 비판하는데 신문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 쓰레기라고 매도를 합니다. 언제나 병들어, 신문 기자들은 언제나 병들어 있고 담즙을 토해낸다. 제대로 소화도 하지 못하면서 이게 썸물을 토해낸다는 겁니다. 신물 토해내. 그들은 서로를 잡아 집어삼키면 단 한 번도 소화시키는 능력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소화력도 없으면서 토해내기만 한다는 겁니다. 신문 아무거나 토해낸다는 거죠. 또 다음 인간 쓰레기를 보라. 저들은 불을 끌어모으지만 그 때문에 점점점 가난해진다. 그들은 권력을 탐하며 무엇보다도 권력을 지릴 때인 많은 돈을 탐한다. 이 무능한 자들, 무능 얘기가 나오죠. 경제적으로 부를 성취한 그런 사람들도 가난하다는 겁니다. 갑부들도 가난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탐욕이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부로 만족할 수 없고 권력을 이제 탐하기 때문이죠. 그전에 그런 사람 많았죠. 재벌 회장이 대통령 출마도 하고 또 재벌 한 사람 또 재벌 기업의 그 회장이 또 대통령까지 한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 부로
소유욕만으로는 인간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권력을 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능하다는 겁니다. 무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무능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무능도 해당이 되겠죠. 철학적인 무능, 철학적으로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무한 탐욕을 갖다가 탐한다, 그런 얘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들이 이 잽산 원숭이들이 기어오르는 것을 보라. 저들은 서로 짓밟고 앞다투어 기어오르고 그러면서 들켜 10년 속으로 나락 속으로 떨어지고 있다. 진짠가? 그러니까 여기 계속 내용이 계속 된다고 봐야죠. 이제 이 부자들, 이런 부자들을 갖다가 이제 원숭이에 비유를 합니다. 원숭이는 모방꾼, 뭐 그런 하여튼 좀 모사, 뭐 조산모사 그런 말도 있지만 하여튼 좀 모사꾼 뭐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어요. 이 원숭이처럼 이런 권력을 탐하고 이런 부를 탐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은 원숭이처럼 서로 이제 권력 다툼을 하는데 서로 짓밟고 기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고 뭐 난리를 치는 것이죠. 진창, 진흥, 난리를 치는 것이죠. 저들 모두 왕자의 어리로 한다. 행복과 왕자에 앉아 있으리라. 행복이 왕자에 앉아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 저들의 망상이다. 행복이 부와 권력을 가지면 행복하다. 그런 거는 망상이라는 거, 미친 생각이라는 거죠. 망상, 정신 나간 그런 의미입니다. 행복이 왕자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가 있는데 이 행복이 왕자에 있다는 것, 그런 망상이랍니다. 때로는 진창이 왕자에 앉아 있기도 하고 왕자가 진창. 그러니까 왕자라고 하는 이 권력의 어떤 최고봉에 앉아 있는 그것이 바로 진창에 앉아 있는 진창, 진업, 보잘것없는 아주 추잡한 그런 거란 거죠. 왕자가 진창 위에 앉아 있기도 한데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흙탕에 뭐 앉아 있는 거나 왕자에 앉아 있는 거나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그런 권력 가지고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저들 모두 망상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이런 우상 숭배자들은 다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정신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인간 쓰레기라고 할 때 정신이 완전히 나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냉혹한 괴물인 저들의 우상도, 그 우상 숭배자들도 모조리 악취를 풍기고 있다. 나오죠. 우상 국가죠. 그 괴물 국가나 그 국가 우상을 만든 우상 숭배자들, 그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국가라는 우상이 나오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니체가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모조리 악취를 풍기고 있다는 국가나 우상 숭배자나 엄청난 악취, 지독한 그런 냄새를 풍긴다는 겁니다. 독한 냄새를.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저들의 주둥이와 욕망이 내뿜는 악취 속에서 질식할 셈인가? 형제들은 그 인간 쓰레기가 아닌 양심이 있는 어떤 그런 낙타 정도는 어떤 극복한 그런 사작 단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형제들이요. 질식할 셈인가? 차라리 창문을 깨고 시원한 바깥으로 뛰쳐나가라. 악취에서 벗어나라. 이 인간 쓰레기들이 버리고 있는 우상 숭배로서 벗어나라. 참 벗어나라. 이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쉽게. 창문을 깨고 시원한 바람으로 뛰쳐나가라. 벗어나라. 뭐 도피는 아니죠. 이게. 도피는 아니고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도피해서 될 일이 아니죠. 이런 악취 풍기는 이 우상 숭배자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서 정말 초인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니체는 이제 여기서는 그 대안을 제시는 하지 않는데 일단 벗어나라는 겁니다. 벗어나고 보자. 악취에서 버는 이런 재물들이 내뿜는 후덥지근한 김에서 벗어나라. 위대한 영혼들에게 대지는 아직도 활짝 열려있다. 위대한 영혼들에게 조용한 바다 냄새가 감동. 여기서 바다라고 했는데 바다는 이제 초인을 상징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바다, 초인. 바다 냄새가 감도는, 냄새가 나는 그런 자리가 많다는 겁니다. 위대한 영혼들에게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고 대지도 넓은 대지도 있고 바다 냄새 나는 그런 아주 좋은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혼자서 또는 둘이서 은둔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아직도 많이 혼자서 둘이서 은둔하다. 은둔이라는 말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니체가 말하는 은둔이라고 하는 것은 고독하고 고뇌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독하고 고뇌. 고독하지 않고 고뇌하지 않고 철학하지 않고 사색하지 않고 초인이 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간 쓰레기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 직시하는 것도 고뇌가 필요하죠. 직시하고 거기서 이제 초인의 세상으로 간다 그런 겁니다. 그 과도기 위해서 이제 고뇌하는 자, 은둔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위대한 영혼에게는 아직도 자유로운 삶이 활짝 열려 있다. 참으로 적게 소유한 자는 이 자유라는 말, 우리는 자유라고 그러면 부귀공명을 추구하는 것, 뭐 그런 속물적인 자유, 뭐 어떤 욕망의 어떤 세속적인 욕망의 추구, 뭐 그런 것하고 자유를 관련된 니체에게 자유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초인적인 자유입니다. 초인이 되기 위한 자유. 그러니까 부귀공명을 초월해야만 가능하죠. 부귀공명을 초월하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초인의 자유는 그냥 자유가 아니죠. 이런 자본주의 부귀공명을 추구하는 것은 어떤 그런 노예적인 삶과 관련이 되고, 초인은 그런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정말 주인다운 주인이 되는 주체,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참으로 적게 소유한 자는 그만큼 더 적게 지배된다. 소유를 하면 할수록 사람은 그 어떤 물건에 소유당합니다. 물건에 지배될 수가 있어요. 그 니체는 그 이야기를 하면 소유한 자는 그만큼 적게 지배된다. 소유 많을수록 재물의 어떤 그런 집착함으로써 재물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찬양할지어다 소박한 가난을. 니체는 이렇게 가난, 소박함, 조촐함, 이런 가난을 얘기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반자본주의 이런 거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죠. 소박한 가난, 청빈한 가난. 옛날에 동양에서 그 청빈한 삶 이런 것을 아주 중시를 했는데, 그런 동양 사상하고도 많이 이제 맥이 닿는 겁니다. 소박한 가난을. 국가가 없어지는 곳, 여기서 이제 제국주의 국가죠. 국가가 없어지는 곳, 그곳에서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들의 삶이 시작된다. 국가가, 제국주의 국가,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지배하는 그런 국가가 사라질 때, 그때 인간다운, 참다운 그런 어떤 초인의 세상, 참다운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꼭 이스라엘 자들의 노래는 단 한 번뿐이며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노래가 시작된다. 유럽에서 그 이메이진이라는 노래, 이메이진 있죠. No heavens, no country, no possessions,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그 이메이진이라는 그 노래가 연상이 되죠. 대체할 수 없는 어떤 노래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국가가 없어지는 곳, 그곳을 보라. 형제들이여, 그대들에게 무지개가 초인으로 이르는 다리가 보이지 않는가. 국가가 사라지면은, 국가가 조언을 고하면 거기에서 이제 초인의 세상이 열린다는 겁니다. 다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국가가 없어진다, 국가의 조언, 국가의 몰락, 니체가 좀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니체를 갖다가 무정부주의, 아나키스트라고 그러죠. 무정부주의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니체는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니체는 여기서는 분명히 어떤 그런 무정부주의적인 어떤 그런 요소도 내용을 좀 담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만으로 니체를 무정부주의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가 없이, 어떤 사회가 없이 초인 세상, 초인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초인 세상을 만들 수가 없죠. 어떤 야만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니체는 하여튼 여기서는 그 국가 없는 그런 것을 꿈을 꾸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니체는 무정부주의자라고는 단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국가가 몰락을 하고 사라지는 그곳에서 초인의 세상이 열린다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띈다고 하겠습니다. 끝났네요. 내용이 상당히 위험한 주장들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깊이 이 내용을 음미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삶의 지평이 새롭게 열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어떤 니체가 국가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아나키스트는 아니고 국가가 얼마나 인간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이제 가감없이 폭로하고 경각심을 주었다고 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고민하면서 그런 세상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서구는 니체의 꿈이 상당 부분 실현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좀 등하지 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좀 이런 것을 참 꿈꾸기 힘든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합니다만은 유럽인들이 그 해낸 것을 우리가 그것을 실현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